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친 뒤 일본 내에서는 뉴스 보도와 함께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유학과 한국 취업을 갈망하는 일본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려 혼인 상담소에 문의가 빗발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녀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세계 각국의 정치 동향을 분석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포브스에서 발표한 한 줄짜리 뉴스가 제 머릿속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2025년 강대국 순위, 한국 6위로 일본 8위를 앞질러.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맞더군요. 한국이 일본보다 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죠. 대학교 교수 라운지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침착하던 다나카 교수가 신문을 탁탁 치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한국이 우리보다 위라니. 사토 교수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경제 규모만 봐도 우리가 몇 배는 큰데 이 순위가 정확한 건가요? 저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도 똑같은 의문과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학자로서 감정보다는 객관적 분석이 우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 미카와 만났어요. 미카는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미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어요. 유리코, 너도 이제 한국 남자 소개받을 때가 됐나 봐. 요즘 한국이 잘 나간다면서.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 남자를 소개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제가 그 말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미카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저는 마치 제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그 뉴스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강한 나라가 된 걸까요? 아니면 이 순위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왜 이렇게 불편해하는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뉴스 제목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국 15위, 일본 18위. 세 계단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학자로서 이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보자고 말이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속의 불편함도 사라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작은 뉴스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뉴스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한국의 국가 경쟁력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 순위의 허점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파면 팔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사력 부문을 먼저 봤어요. 한국이 세계 6위더군요. 일본은 8위였습니다. 국방비 대비 효율성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첨단 무기 기술력도 생각보다 높았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의 군사력이 이렇게 강해진 거죠? 문화 영향력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류라는 단어를 들어는 봤지만 실제 수치로 보니까 경악스러웠습니다. 전 세계 음악 스트리밍에서 K-팝이 차지하는 비중,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의 시청률, 심지어 한국어 학습자 수까지.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었어요. 가장 당황스러운 건 외교 영향력이었습니다.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 주도 횟수, 중재자 역할 빈도수.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외교를 펼치고 있더군요. 저는 데이터를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은 뭐였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까요? 그때 친구 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에리는 3년 전 서울에서 만난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왜 하필 한국이냐고 속으로 의아해했었는데 이제야 에리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졌어요. 에리, 솔직히 말해봐. 서울 생활은 어때? 에리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습니다. 유리코, 정말 좋아. 남편이 너무 다정하고 가정적이야. 요리도 나보다 잘하고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나눠서 해. 그리고 뭔가 나를 존중해주는 느낌이 강해. 저는 에리의 말에 놀랐어요. 일본 남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길을 물어봐도 정성껏 알려주고 음식점에서도 서비스가 좋아. 그리고 뭔가 모든 게 빨라. 배달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일 처리도 빨라. 저는 에리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을까? 한국이 잘 되는 게 왜 내게는 위협처럼 느껴지는 걸까? 학자라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무의식적으로 일본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로 생각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완전히 뒤바뀌니까 제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던 거죠.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유리코, 너는 정말 객관적인 학자가 맞니? 아니면 그냥 편견에 사로잡힌 평범한 일본인일 뿐이니? 며칠 밤을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러 가야겠다고 말이죠. 마침 다음 달에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국제정치 포럼에 참석 요청이 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출장 신청서를 내면서도 마음 한편이 떨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한국을 보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도 이상했거든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문화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공항 자체가 너무 현대적이었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설에 놀랐고 곳곳에 있는 디지털 안내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어 안내도 완벽했고요. 그런데 가장 놀란 건 와이파이였어요. 공짜로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다니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모든 곳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개찰구에서도 카드를 대기만 하면 됐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지하철을 탔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철이 정말 빨랐어요. 그리고 깨끗했습니다. 승객들도 질서정연했고 핸드폰으로 조용히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더군요.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리된 활기였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도쿄의 시부야나 신주쿠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일본어를 못하신다고 미안해하시면서도 번역 앱을 켜서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외국인이라고 택시를 안 태워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배려해 주시더군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또 놀랐어요. 직원이 완벽한 일본어로 응대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정중하고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는 무의식 중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나라고 생각했다가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편견이었거든요. 저녁에 명동으로 나갔어요. 거리에 나서자 활기찬 에너지가 확 느껴졌습니다. 상점들은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고 있었고 사람들은 밝은 표정으로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치안도 좋아 보였습니다. 여성들이 밤늦게도 자연스럽게 혼자 다니고 있더군요. 음식점에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더 인상 깊었던 건 서비스였어요. 반찬을 계속 리필해 주시고 물도 계속 채워 주시고 심지어 식사 후에는 후식으로 식혜까지 주시더라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다시 탔는데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역사 안에 편의점도 있고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모든 게 이용자 편의를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정리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현대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친절했어요. 그리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다는 걸 말이죠. 그냥 일본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한국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학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이 열리는 코엑스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렇게 큰 컨벤션 센터가 있다니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했죠. 포럼 등록을 하는데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QR코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더군요. 개회식장에 들어서니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외교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단석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한 남성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다나카 유리코 교수님이신가요? 저는 오늘 일본어 통역을 담당하게 된 박지훈입니다. 목소리가 참 차분했어요. 일본어도 완벽했고요. 저는 그를 올려다봤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일본 남성들의 인사와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이었달까요? 포럼이 시작되고 지훈 씨가 통역을 해주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언어만 옮기는 게 아니라 맥락까지 완벽하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질문할 때도 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전달해 주셨어요. 점심시간에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서울이 처음이신가요? 식당 추천해 드릴까요? 네, 처음이에요. 어디가 좋을까요? 근처에 정말 맛있는 한정식집이 있어요. 일본 분들도 좋아하시는 곳이거든요. 식당으로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지훈 씨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프리랜스 통역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2년간 유학도 했다고 하더군요. 일본 생활은 어떠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지훈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일본의 섬세함과 정확성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한국이 더 자유롭고 역동적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훈 씨가 일본을 비판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말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졌고요. 한정식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 씨는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고 정말 깊이 있는 질문들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더라고요. 교수님, 일본에서 보시는 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훈 씨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사실 이번에 와보니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모든 게 체계적이더라고요. 지훈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일본을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장점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꼈어요. 국가 간의 민감한 문제도 이렇게 성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니.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졌거든요. 오후 세션에서도 지훈 씨의 통역은 완벽했어요. 그런데 저는 통역보다는 지훈 씨 자체에 더 관심이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걸까? 포럼이 끝나고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내일도 계속 함께하게 되니까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오늘 정말 많은 도움 받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지훈 씨 생각이 났어요. 단순히 통역사와 고객의 관계를 넘어서서 뭔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포럼이 끝난 주말, 저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루 더 머물면서 서울을 제대로 구경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훈 씨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용기를 내서 지훈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서울 구경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가이드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기꺼이 안내해 드릴게요. 어디부터 가보고 싶으세요? 지훈 씨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어요. 토요일 아침 10시에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만났습니다. 지훈 씨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는데
정장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관광지가 아닌 서울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방산시장이었어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사람들의 진짜 일상을 볼 수 있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음식들도 맛볼 수 있고요. 시장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확 느껴졌어요. 상인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소리가 정말 생동감 있었어요. 지훈 씨는 자연스럽게 제 옆을 걸으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만드신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지훈 씨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편안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다음으로 간 곳은 한강공원이었어요. 한강을 보는 순간 정말 넓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강을 정말 사랑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여기 와서 멍하니 강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지훈 씨와 함께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니 정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치안이었어요. 밤이 되어 가는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산책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안전하네요. 일본에서도 이런 곳에선 밤에 조심하라고 하는데 한국이 치안이 정말 좋아요. CCTV도 많고 경찰 순찰도 자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가져줘요. 저녁에는 홍대 근처로 이동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자유롭고 활기찼어요.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상점들도 많았어요. 한국 젊은이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네요. 네, 한국 사람들은 역동적이에요. 빨리빨리 문화도 있지만 그만큼 열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때 지훈 씨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세요. 잠깐만요. 전화를 받는 지훈 씨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목소리가 정말 다정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내일 점심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교수님도 함께 하실래요? 한국 가정식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어머니께서도 일본 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지훈 씨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편안하고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 시민들의 질서, 모든 게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선진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 씨라는 사람을 통해 한국 남성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배려심 깊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서울에서의 시간들을 되새겼어요. 특히 지훈 씨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배려 깊은 말투,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모든 게 제게는 새로웠어요.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로 향하는 전철을 타는 순간 확연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모두 피곤해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활기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역동적인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도쿄의 회색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의 다채로운 건물들과 비교되더라고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도 모두 바쁘게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대학교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만났는데 모두 제게 서울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한국은 어땠어요? 생각보다 괜찮았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특히 시스템들이 정말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동료들의 반응이 미묘했어요. 뭔가 못마땅해하는 표정들이었죠. 마치 제가 일본을 배신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 출장은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있더라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유리코야, 너무 현혹되지 마라. 아직도 우리가 더 앞서 있는 분야가 많아. 하지만 아버지, 제가 직접 본 건데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부모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답답했어요. 왜 모두들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이렇게 한국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지훈 씨 생각이 계속 났어요. 서울에서 함께 걸었던 거리들, 함께 나눴던 대화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편안함과 행복감이 그리웠어요. 친구 미카에게 서울 이야기를 했더니 미카가 말했어요. 유리코, 너 혹시 한국 남자한테 마음이 간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을 바꾼 것도 맞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한 개인적 감정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매력적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제가 느낀 한국의 매력이 지훈 씨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 자체의 장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다시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이 신기했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한국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싶어요. 뭐라고? 왜 갑자기 한국이야? 질문이 틀렸어요. 왜 아니냐고 물어야죠. 한국에서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말이에요. 일주일간 고민한 끝에 저는 지훈 씨에게 연락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지훈 씨,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통화 가능할까요? 교수님, 반가워요. 물론 괜찮아요. 지훈 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서울의 연구소나 대학교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정말요? 한국에 계속 계실 생각이세요? 네,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게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훈 씨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제가 아는 연구소가 있어요. 한국국제문제연구원인데 거기서 일본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국제문제연구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됐는데 예상외로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제 연구 경력과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 평가해 주더라고요. 2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일본 여성 최초 한국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이라며 언론에도 알렸어요. 생각보다 큰 화제가 됐더라고요. 부모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유리코야, 정말 가야겠니? 네, 아버지. 이건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에요.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한국 음식이 맵다던데 괜찮겠니? 어머니, 이미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훈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를 보는 순간 정말 한국에 온 게 실감났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신 거네요. 네, 이제부터 잘 부탁드려요. 지훈 씨가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아파트도 구해뒀어요. 연구원 근처에 깨끗한 원룸이에요.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첫 출근 날, 연구원 동료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유리코 박사님, 일본 전문가가 우리 연구원에 와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앞으로 한일 관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야말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출퇴근길도 익숙해지고 근처 식당들도 단골이 됐고 편의점 사장님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무엇보다 연구 환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훈 씨와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서울 생활 적응을 도와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하다가 지훈 씨가 말했어요. 유리코 씨,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유리코 씨를 좋아해요. 처음 포럼에서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저도 지훈 씨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6개월 후 저희는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 도쿄대 교수와 한국 통역사의 국제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고요. 일본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것도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일본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습니다. 생방송 인터뷰를 위해서였어요.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다나카 박사님, 한국 생활 1년을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죠.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역동성이에요. 빨리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강해요. 특히 한국 남성들의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배우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혼인 상대로 한국 남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지훈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제 꿈을 응원해줘요. 그리고 가사 일도 자연스럽게 나눠서 해요. 요리도 저보다 훨씬 잘하고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한국 남성이 요리를 잘한다니 의외네요. 한국에서는 남자가 요리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겨지죠. 그리고 육아도 부부가 함께 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에서 계속 연구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훈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직접 보세요. 한국은 미래를 향한 선택이었어요. 남편도 나라 자체도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스태프들이 말했어요. 정말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인터뷰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 씨에게 전화했어요. 인터뷰 잘 끝났어.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고생했어요. 저녁에는 제가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요. 지훈 씨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1년 전 그 포브스 뉴스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며칠 후 그 방송의 반응이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 인터넷에는 다양한 댓글들이 달렸어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방송에서 자막이 나왔어요. 2026년 기준 일본 내 한국인 배우자 희망 여성 3만 명 돌파.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자막이 나왔습니다. 도쿄대 여성연구회 한국 남성의 가사 분담률 연구 보고서 발표 예정.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웃음이 났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지훈 씨와 함께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네요. 당신이 용기 있게 선택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연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지훈 씨와의 결혼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내린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해요. 때로는 편견을 깨뜨리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국경을 넘나든다는 것도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